이 이야기는 재미로 만들어낸 허구의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이런 아파트가 있는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수야, 박철민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강민수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35년 전 12살 때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 서울역 지하에서 구걸하던 시절,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었습니다. 얘야, 밥 먹어봤니? 그 남자가 바로 박철민이었습니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박철민은 길거리를 떠돌던 강민수를 걷어주었죠. 선생님,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세 조직의 두목에서 순식간에 12살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에 계세요? 박철민은 조용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민수야. 오랜만이네. 강민수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함께 온 조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죠. 형님, 저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조용히 하고 밖에서 기다려. 강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위험 있는 두목의 목소리가 아닌 떨리는 소년의 목소리였죠. 시간을 거슬러 며칠 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푸른솔 아파트, 총 15개 동, 1200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아파트였지만 최근 6개월간 주민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백사동에 이사온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처음 몇 주간은 조용했지만 점차 악마 같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또 시작이야. 천백이호에 사는 김미영 주부는 또다시 들려오는 끔찍한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비층에서 들려오는 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 싼 것들아. 조용히 못해. 뭐, 누가 뭐라고 했다고? 내려와봐. 등신, 신고하면 어디 한번 살아남나 보자. 그들의 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욕설들이 쏟아졌고 일부러 의자를 끌고 발을 구르며 아래층을 괴롭혔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체계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일부러 담배 연기를 주민들 얼굴에 뿜으며 비아냥거렸고 주차장에서는 다른 차량을 긁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을 표적 삼아 벤치에서 쫓아내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밀쳐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들의 위협적인 언사와 관리비 연체 협박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보복이었습니다. 해당 가구 앞에서 새벽까지 소음을 만들고 쓰레기를 버리며 심지어 아이들의 등하교까지 언급하며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재빨리 피해 다녔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을 용문신 악마들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의 팔뚝에 새겨진 흉측한 용 문신과 악마 같은 행동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바로 칠성파라는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조직원들의 이름은 최태식, 이준호, 박성민, 김대호, 정우진. 이들 5명은 각기 다른 호수에 거주하며 마치 계획이라도 짠 듯 주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푸른솔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45층 펜트하우스에서 강민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파의 두목이었습니다. 조직의 참모 황성민 42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또다시 민원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주민들이 단체로 이사를 나서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시세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약한 자들이 알아서 나가면 된다는 식이었죠. 황성민이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했지만 강민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의 행동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황성민이 조직원들의 과도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강민수는 오히려 호들갑 떨지 말라며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강민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괴롭혀서 집값을 떨어뜨린 후 싸게 매입해서 재개발 때 큰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죠. 그에게 조직원들의 괴롭힘은 오히려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에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금요일 오후 푸른솔 아파트에는 평소보다 더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지만 놀이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최태식, 이준호, 박성민 3명이 놀이터를 완전히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최태식이 지팡이를 짚고 오는 70대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예의도 모른다고 욕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지팡이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고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기어서라도 지팡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기만 했습니다. 8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놀이터에 왔지만 박성민이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준호는 오히려 비열한 농담을 건네며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조직원들은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하자 더욱 신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비실에서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철민 72세, 키 165cm의 평범한 체구에 온화한 미소를 띤 할아버지였습니다. 푸른솔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일한 지 2년째였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직원들에게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식은 박 할아버지를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리며 영웅이라도 되려고 하냐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박 할아버지에게 닥쳐라며 소리치고는 가슴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최태식의 비명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살짝 손을 뻗었을 뿐인데 최태식은 이미 바닥에 넘어져 있었죠. 넘어지셨네요. 괜찮으세요? 박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최태식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식의 어깨는 이미 탈구되어 있었고 극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야, 뭔 짓을 한 거야? 이준호와 박성민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죠. 이준호는 목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경혈을 눌려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박성민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의 어떤 부분을 눌렸는지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모두 넘어지셨네요.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세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넘어지면서 다치신 것 같은데. 주변의 주민들과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죠. 그날 저녁 9시 강민수의 핸드폰에 황성민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태식, 이준호, 박성민이 모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위스키 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조직의 소행인지 궁금했지만 황성민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할아버지 1명이 조직원 3명을 모두 병원에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칠성파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늙은 할아버지가. 강민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황성민은 직접 보라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한 강민수. 응급실에서 본 조직원들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최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강민수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조직원들을 이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최태식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며 할아버지가 손만 살짝 댔는데 정신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수가 변명하지 말라며 화를 내려다가 최태식의 어깨 붕대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때 황성민이 조심스럽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죠. 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던 주민들이 감히 신고를? 의사가 다가와서 환자들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참 이상한 부상들이라며
정확한 인체 급소를 노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술 고수가 한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강민수의 뇌리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 순간 강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든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이튿날 아침 7시 강민수는 푸른 솔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2대와 함께 조직원 4명을 데리고 온 상태였죠. 저 할아버지가 우리 형님들을 다치게 한 거야? 맞아요, 형님. 경비실에 있을 거예요. 강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감히 칠성파 조직원들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경비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야, 할아버지. 하지만 다음 순간 강민수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있던 박철민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강민수의 뇌리에 3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민수야, 박철민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강민수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35년 전 12살 때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 서울역 지하에서 구걸하던 시절,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었습니다. 얘야, 밥 먹어봤니? 그 남자가 바로 박철민이었습니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박철민은 길거리를 떠돌던 강민수를 걷어주었죠. 선생님.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세 조직의 두목에서 순식간에 12살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에 계세요? 박철민은 조용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민수야. 오랜만이네. 강민수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함께 온 조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죠. 형님, 저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조용히 하고 밖에서 기다려. 강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위험 있는 두목의 목소리가 아닌 떨리는 소년의 목소리였죠. 조직원들이 나간 후 경비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민은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찾았어요.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 건지, 왜 연락도 안 하신 건지. 박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갑자기 사라져서. 35년 전 박철민은 북파공작원으로서 긴급한 임무를 받았었습니다. 강민수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위험한 임무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보호자를 구해 강민수를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너에게 무술을 가르쳐 준 이유가 뭐였지? 강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넌 뭘 하고 있니? 선생님의 정체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실력을? 박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북파공작원이었다. 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코드명은 사신이었어. 북한에서는 나를 더 유명하게 알고 있을 거야. 박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지.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때론 죽이기도 했어. 그런데 왜? 어느 순간 깨달았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걸. 그래서 그만뒀어. 박철민은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후임 양성을 맡으면서 너 같은 아이들을 만났지. 그때 생각했어. 내가 배운 무술을 나쁜 일에만 쓸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지키는 데 써야겠다고. 선생님, 저녁 후에 국정원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어. 하지만 거절했지. 더 이상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 박철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범한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내 제자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강민수는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다시 혼자가 되었고 보호자도 돈만 받고 자신을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15살부터 다시 거리를 떠돌며 먹고 살기 위해 나쁜 일도 해야 했고 조금씩 이런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35년간 묻어두었던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변명이라고.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선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강민수가 정말 몰랐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식이 7살 아이의 팔을 비틀어서 멍이 들게 한 일, 이준호가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밀어서 넘어뜨린 일, 박성민이 임신부의 배를 일부러 밀친 일, 김대호가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생활비를 털어간 일, 정우진이 길고양이들을 학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803호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의사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직원들 때문에 매일 밤잠을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605 아주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1204호 대학생은 휴학까지 했다는 소식도 들려주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매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욕을 해서 외출도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죠. 강민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박철민은 더 늦기 전에 바꿀 수 있다며 자신처럼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조직을 해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강민수가 직접 모든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그 말에 뜨거운 것이 가슴을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와 반성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수는 매일 아침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스승과의 시간이 소중했죠. 박철민은 자신이 45살에 북파공작원을 그만둘 때도 같은 고민을 했다며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무섭고도 설레는 일인지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강민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모든 조직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그는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칠성파는 오늘로 완전히 해체한다고. 최태식이 깜짝 놀라며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 물었지만 강민수는 흔들림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아파트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집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조직원들이 당황해하자 강민수는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식이 임신부를 밀쳐서 넘어뜨린 일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이준호의 휠체어 할아버지 폭행 사건은 그분이 아직도 병원에 계신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민이 7살 아이에게 입힌 상처로 그 아이가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다는 사실, 김대호가 혼자 사는 할머니의 생활비를 털어가서 그분이 병원비를 못 내 치료를 포기하신 일, 정우진의 동물학대로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강민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비든 이사비용이든 정신과 치료비든 전부 말이죠. 조직원 중 한 명이 그렇게 하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지만 강민수는 자신들이 뭐가 중요하냐며 일갈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회사를 차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당황했지만 강민수의 진심, 어린 설득과 자신들의 잘못을 점차 깨달으며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조직원들이 정말 잘못했다며 형님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푸른솔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설립한 새날건설은 작지만 탄탄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전 조직원들은 모두 정식 직원이 되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아저씨, 오늘도 와주셨네요. 매주 토요일 새날건설 직원들은 푸른솔 아파트에서 무료 수리 봉사를 했습니다. 노인 가구의 전기 수리부터 놀이터 시설 보수까지. 최태식은 특히 아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태식 아저씨, 그네 고쳐줘요. 알았어. 잠깐만. 과거에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들던 그가 이제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독거노인들의 집수리를 담당했습니다. 할머니, 수도꼭지 새는 거 다 고쳤어요. 고맙다, 아가야. 밥이라도 먹고 가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당연한 거죠. 박성민과 김대호, 정우진도 각자의 영역에서 주민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푸른솔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기셨네요. 강민수와 박철민의 바둑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꾼이 없었지만 점차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바둑 진짜 잘하시네. 맞아.
강 사장님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주민들은 강민수와 그의 직원들을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모두 잊혀진 듯했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둑을 두면서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결국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민수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의지지. 박철민은 바둑돌을 놓으며 계속했습니다. 나도 45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잖아.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푸른솔 아파트 놀이터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날건설과 함께하는 가족 체육대회. 강민수와 직원들이 직접 기획한 주민 행사였습니다. 1등 김준서 어린이.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한 8살 아이에게 최태식이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와, 감사해요. 태식 아저씨. 우리 준서가 최고야. 1년 전 이 아이가 무서워 떨며 울던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참가하세요. 아이들이 박철민에게 달려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같이 해요. 결국 박철민도 줄다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모습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강민수와 박철민은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가끔 꿈 같아요. 이런 일상이.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경계하고 누군가를 위협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웃으면 저도 웃게 되고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박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야, 민수야. 진짜 힘이요? 주먹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훨씬 어렵고 강한 힘이지. 강민수는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혹시 아이들에게도 무술을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무술을. 물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요. 박철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푸른솔 아파트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로 유명해졌습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상호 부조의 모범 사례로 언론에 소개되기까지 했죠. 새날건설은 지역의 중견 건설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고객 서비스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푸른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자, 오늘은 마음 다스리기부터 배워봅시다. 강민수가 운영하는 청소년 무술 교실이었습니다. 박철민도 가끔 보조 강사로 참여했죠. 강 선생님, 이 기술은 언제 써요? 이 기술은 절대 먼저 쓰면 안 돼. 누군가 나쁜 사람이 너희를 괴롭힐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써야 해. 아이들의 맑은 대답 소리가 센터에 울려 퍼집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강민수와 박철민은 여전히 매일 바둑을 둡니다.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뭐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셔서요. 박철민은 바둑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마음이지. 해질 무렵 푸른솔 아파트 놀이터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강민수와 그의 직원들이 만든 새로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고 박철민은 경비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재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그 등불을 따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밝은 길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강민수와 박철민, 그리고 새날건설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